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안녕한데 일주일 새에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잠깐 제가 여기 와서 살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 선별 복귀를 선언했어요. 예, 그 뭐 국회 정상화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국회 자유한국당이 공전. 원래 이제 그 보수 정당인데 네. 그 정당이 노동자 파업을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당인데 국회 파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못 들어가는 걸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주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뭐 한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건 혹시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로 잘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문제에서 드론 격추된 것 때문에 뭐 폭격을 명령했다 10분 전에 취소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많이 명령했으면 한 150명 정도가 죽을 것 같아서 중지시켰다. 그것은 이제 뭐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걸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이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그렇죠. 있어요.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도 비슷한 게 나와요. 대통령 그 버틀렛이라는 대통령의 주치 얘기가 중동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격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분노해서 보복을 명령을 하죠. 근데 합참이 갖고 온 계획은 뭐 굉장히 너무 약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걸 합참의장이 뭐라 하냐면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통령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더 강한 걸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도자가 되려고 강한 걸 요구한 걸 다 알고 있죠. 참모들은. 비서실장도 알고 있고 합참의장도 알고 있고 결국 설득해갖고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 건데 저는 한교안 대표가 네. 이렇게 그 강하게 그 장애 집회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저분이 정책 경험도 없고 조금 그 유약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그 보수의 그 새로운 지도자로서 강한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장애 투쟁을 오래 하고 있는 배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결국 정치라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그 의논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몇몇 개 상임위만 하겠다. 그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지지를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6월 전에는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별 복귀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그 참여를 해서 당장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지금 상임위만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뭐 학생이 학교 가는데 수업을 갖다 골라 들을 수 없잖아요. 학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장애 투쟁을 할 때 명분이 필요한 거지 국회의원이 등원하는데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학생이 뭐 학교 안 갈 때 명분이 필요한 거지 학교 갈 때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네, 그 부분을 놓고도 혹시 황교안 대표하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의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것이 그건 잘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보도가 나오죠.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니까 등원해서 싸우고 싶은데 한교안 대표가 장애 투쟁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 건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이 여론이 이제 그 결국 여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정치 집단은 계속 국민적 지지가 안 좋다면 등원하겠죠. 등원할 거니까 그게 어차피 뭐 등원할 건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 좀 가급적 좀 그 일찍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건 글쎄요 본연의 의무를 잊은 거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 황교안 대표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이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가서 자신의 아들 스펙 발언 관련해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글쎄 그 저도 봤는데 왜 네. 그 사례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하니까 네. 정치인들 만나면
제일 먼저 몇 가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 네. 정치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어렵고 무섭다. 그러니까 정치를 쉽거나 뭐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는 네. 굉장히 어렵고 무섭다. 이게 첫 번째 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거도 출마 안 하는 게 기본 자세고, 출마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방송 출연 요청도 안 나가는 게 기본이지만 네. 나갈 때는 분명히 뭐 메시지를 던질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게 기본이다.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뜻밖이네요. 정치는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보통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걸 해서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정치인은 자기와 가족 문제로 분노하면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문제로 분노해야 되고, 자기와 가족에 대한 공격에는 오히려 좀 쿨하게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딸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사적 이미지를 정치 캠페인의 목적은 사적 이미지를 가능한 한 감추고 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 사실 자기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분노한다거나 어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작전은 아니고, 특히 이제 한교안 대표처럼 가족의 얘기를 사례로 들어갖고 할 때 그것이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는 거면 모르는데, 사실은 아들 자랑을 갖다 이상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아들 자랑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여튼 아들도 제가 보기엔 좀 곤혹스러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좀 미숙한,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무슨 뭐 전략이 있다거나 뭐 전략적으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주로 지금 장외투쟁에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본인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보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치인의 스타일 아니면 뭐 리더십의 스타일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나요? 글쎄 이제 제가 정치인들 평가할 때 비전, 이분이 어떤 나라를, 어떤 대한민국 만들려고 하는 거냐,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누굴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좀 전략적이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자질이니까 보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을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포용력도 있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보게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교안 대표를 보면 자기 사적 영역을, 사적 이미지를 좀 감춰야 되는데 많이 드러나요. 이를테면 종교 문제도 사실 좀 과하게 좀 드러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가족 얘기들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메시지도 여러 가지,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무슨 뭐 중소기업에 가서도 무슨 뭐 카페 문제도 그렇고, 카페가 좋은 카페가 있으면 직장 가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면 잠깐만 이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취지를 받아달라.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치인은 결과로 말하는 거지 의도나 취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비판받는 것도 뭡니까? 청와대도 뭐가 문제가 되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근데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교안 대표도 비판이 오면 내가 말한 취지를 잘 봐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명백히 본인이 잘못 전달한 거면 그건 내가 조금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걸 보면 약간의 변명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생각 잘못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파장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은 이슈 자체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그런 필요 없이 잘못하면 그건 내가 완전히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옛날에 홍준표 대표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 2007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뭐 원희룡 후보와 함께 그 당내 검증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홍준표 후보는 2005년에 내 대운하를 아주 찬양하는 그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왜 오늘 여기서는 비판하냐.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 곤란스러운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그때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2005년 그때는 제가 서울시장 하는 이명박 후보 시장님께 잘 보여서 서울시장 한번 하려고 그때 썼던 거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웃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은 사실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에 따라 그 태도를 보고 그 대중들이 지지를 선택하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앞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관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황 대표 발언 논란도 그렇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그리고 뭐 홍문종 의원의 탈당 또 뭐 장제윤 의원도 이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황교안 당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굉장한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그 황교안 대표가 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당내 뭐 리더십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다거나 네. 이러는 것은 조금 뭐 이제 정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제 그 총선이 다가올수록 네. 굉장히 이게 그 급박하게 전국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를테면 이제 친박 신당도 지금 뭐 나온다 그러고 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친박 신당이 그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긴 대권 주자도 없고 보수 지지층들이 당의 분열을 바라지도 않고 네. 이렇게 되면 잘 안 되지만 한교안 대표의 그 거치 네. 위상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네. 이제 가면서 이제 그 대한애국당이 되든 뭐 친박 신당이 되든 신공화당이 되든 이제 그렇게 그런 정당이 들어오면 네.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그 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혁신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갤럽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 겨우 넘고 있는데 그 두 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20%가 붕괴하면 황교안으로 총선 이길 수 있겠어 이런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네. 이때가 본격적인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때이르긴 하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그 다가올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많으면 많지만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네. 지금처럼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간다는 건 당에서 뭐 그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반대파들도 뭐 결집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당 대표로서 지금처럼 가는 건데 지금 마치 바른미래당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사실 당이 뭐 변화와 혁신도 잘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뭐 총선 전망이 어두워질 겁니다. 민주당이 좋아하겠네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죠. 예. 두 번째 그림은 그 한교안 대표가 리더십도 좀 확보하고 네. 콘텐츠도 좀 보강해서 네. 이 권력투쟁에서 이겨서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탑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한교안 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 이 당의 변화도 이끌고 공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때 리스크는 옛날 이해창 그 2000년에 이해창 총재가 뭐 중진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그 이해창 당으로 만든 것처럼 또 한교안 당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그 할 수가 있죠. 네. 그때 이제 당내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 이해창 후보는 97년도 이미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아깝게 떨어진 강력한 검증된 후보였고 네. 또 문재인 그 당대표도 2015년에는 2012년에 대통령 나가서 아깝게 떨어진 검증된 그렇죠. 분들이었다면 한교안 지금 대표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하게 이제 한교안 당으로 만들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교안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겁니다. 리더십도 잘 못 보여주고 네. 콘텐츠도 빈약해서 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한교안 대표가 그런 지경에 오면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네. 2012년에도 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고 2016년에도 뭐 김종인 비대위가 민주당에 들어섰던 것처럼 네. 가야 되는데
2012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설 때도 그렇고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로 넘길 때도 그렇고 네. 그건 당내에 강력한 대주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박근혜나 문재인 이런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본인 누굴 데려오거나 이게 되는데 지금 한교안 대표는 그런 정도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서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그런 혼선이 될 수 있어요. 물러가라는 측과 내가 대표인데 왜 물러가냐 이렇게 되면 비대위로 넘어가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네. 비대위 가능성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도 보수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분들,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분들,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중심인 정당이어야 되는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은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중도 보수 신당이 나온다면 뭐 거기 유승민, 안철수, 뭐 원희룡 이런 분들 다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탄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복잡해지고 좀. 그 강력한 그 정당을 만나게 되는 건데 어느 길로 갈지는 현재 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황교안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운동선수들한테도 우리가 어깨 힘을 좀 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힘을 좀 빼고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교안 대표도 지금 조금 어깨 힘을 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려 나왔는데 그분도 내가 대통령 꼭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더 엉키는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 또 신앙인이시고 하니까 아, 내가 대통령까지 된다는 욕심이고 아, 지금은 이제 이 보수 정당이 너무 망가졌으니까 내가 최선의 역할만 해야 되겠어. 네. 이렇게 어깨 힘을 빼면 오히려 저는 그걸 이제 국민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리더야,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인사이트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